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올해 75세 김창수입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바로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 삶 전체를 걸었던 마지막 소망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용접 마스크 뒤에서 튀는 불꽃을 바라보며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일상이었죠. 일터에선 창수형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성실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소중했던 이름은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 손이 다 닳아 없어져도 너랑 애 하나만은 내 손으로 잘 지킬게. 그 약속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며 아끼고 모았고 비 오는 날엔 야근도 자처했습니다. 소주 한 병 살 돈이면 기름 넣고 퇴근하면서 공사판 주변 시세부터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일하고 겨우겨우 모은 전세금을 다시 보태어 드디어 10년 전 제 작은 꿈 하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됐지만 튼튼한 25평짜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근처에 지하철역도 있는 그 집이 바로 우리 아들 명훈이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집에 들어서는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명훈이 결혼하면 주자. 우리 둘은 평생 고생만 했지만 명훈인 시작부터 따뜻하게 살게 하자. 그 말이 제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집을 잘 지켜 명훈이에게 넘기는 것. 하지만 인생이 늘 바람 같지는 않더군요. 몇 년 전 제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집안은 조용했고 제 속도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약속 하나만은 지켜야겠다고 버텼습니다. 창수야, 아들한테는 아버지로서 뭐라도 남겨줘야지. 너 하나쯤은 괜찮잖아. 명훈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어릴 때는 늘 씩씩했고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 기획사에 들어가 바쁘게 살더니 어느새 40이 넘었죠. 결혼 생각은 없냐? 아버지, 저 혼자가 편해요. 결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늘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외로움을 느끼겠지. 그때 이 집이 명훈이한테 든든한 시작이 되겠지. 그런데 어느 날 명훈이가 집에 들러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뭐?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개 한번 받은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 언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가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속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훈이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동안의 기대를 되살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가연이라는 여자가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큰 눈에 웃음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명훈 씨한테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직업은 요가 강사라고 했고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말도 예의 있었고 표정도 단정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그날 밤 저는 명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원래 너 주려고 산 거다. 너 결혼하면 주기로 엄마랑 약속했었다.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기꺼이 넘긴다. 명훈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연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게 뭔가 남겨줬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잘됐다. 이 집이 너희한테 복이 되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그림자가 될 줄은, 내가 물려준 집에서 나는 다시는 발도 못 들이는 사람이 될 줄은, 그 모든 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훈이와 가연이는 결혼 후 곧바로 내가 물려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묘했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 그 집은 이제 명훈이의 시작이니까. 내가 고생한 보람이 저기서 꽃피겠지. 가끔 아침에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집 앞 놀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이따 장 보러 나가는 김에 근처까지 한번 돌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켠이 괜히 따뜻해졌죠.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상한 낌새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내게서 고개를 휙 돌리더군요. 가연아, 나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못 봤겠지, 바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 번은 진짜 바로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눈도 마주쳤고 내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가연이는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채 아, 어르신이셨네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참다 못해 명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가연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명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가연이가 좀 예민해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대요. 아버지가 부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얼이 빠졌습니다. 부담? 내가 준 집에 살면서 내가 인사 한 번 건넨 게 부담이라고? 앞으로는 좀 그냥 동네에서 마주쳐도 굳이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스르륵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먼저 다가갔습니다. 손에 반창거리 몇 개 들고 용기 내어 말했죠. 가연아, 날씨도 선선하고 셋이서 밥이나 한 끼 하자. 순두부집 새로 생긴 데 있던데 괜찮다더라. 가연이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 외식 잘 안 해요. 속이 약해서요. 바빠서 먼저 갈게요. 그리고는 고개도 안 숙인 채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명훈이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가연이한테 너무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정말 예민해서 요즘 힘들어해요.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물려준 그 집, 아내와 나 피땀으로 만든 그 집, 그 집에서 나는 없는 존재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 요즘 아드님 댁에 저 중년 여성 자주 드나들던데요? 친정어머니 같던데 안사돈이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는 집에 마음껏 드나드는데 나는 동네에서 마주쳐도 눈 피하는 존재라니. 그제야 머릿속에 뭔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준 집인데 나는 오지 말아달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내와 함께 고생하며 걸었던 그 약속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대접받아야 하나? 그리고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 근처로 가는 걸 피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내가 지어줬지만 발을 들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멀리 그 단지가 보이면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보금자리가 내 마음을 가장 차갑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명운이네 단지 앞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가연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을 걷듯 나란히 웃으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자주 아드님 집에 들르시나 봐요. 며칠 전엔 아기 데리고 산책도 하시던데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집 초인종조차 못 누르는데 장모는 손주 안고 공원까지 다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 모든 걸 확인하게 된 내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장면이 그날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명운에게 전해 듣고 직접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반찬 몇 가지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할아버지인데. 고맙다. 인사 한마디만 듣고 오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들고 내리더군요.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집 안에 있다. 배달 기사가 떠나고 몇 초 후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이 OCM쯤 열리더니 손 하나가
쓱 나와 음식 봉투를 집으려 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현관 틈 사이로 가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란 눈, 굳은 표정, 그리고 그 뒤로 비치는 또 하나의 그림자. 슬리퍼를 신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던 중년 여성.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다. 가연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오신 줄 몰랐어요. 저 방금 막 씻으려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선 나를 숨기고 그 집안에선 장모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안사돈이 거실에서 말했다가 말을 잘못 꺼내버렸습니다. 사돈, 왜 아직 안 가셨어요? 순간 입을 틀어막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반찬까지 들고 오셨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참 편해 보이시네요. 누가 보면 여기가 사돈 집인 줄 알겠어요. 순간 가연은 얼어붙었고 안사돈도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돌아섰고 가연이 아버님, 잠깐만요. 하고 불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훈이와 가연이가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님, 정말 그날은 제가 좀 피곤해서 실수였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실수였겠지. 나한텐 계속 실수고 장모한텐 계속 편안함이었겠지. 내가 너희한테 집을 준 건 그렇게 내 존재를 지우라는 뜻은 아니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줬지만 내가 회수하겠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선 현관문 사이로 보였던 가연의 표정과 안사돈의 말투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사돈, 왜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말은 그들이 나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없는 사람 취급했는지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마련한 집이 지금은 장모의 휴게소가 되어 있었고 나는 문 앞에서조차 눈치 봐야 하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집 하나 내놓으려고요. 세입자 알아봐 주세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아드님 사시는 집이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요.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내놓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 속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느낌. 그 집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명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진짜 집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놓았다. 부동산에 연락했으니까 조만간 연락 갈 거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평생 쌓아온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명훈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너무 잘 알겠다. 내 인생 통째로 바쳐서 만든 그 집에서 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장모는
웃으면서 들어가더라.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민해서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냐? 명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연이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이젠 그 눈물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나도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겠다. 그 집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해라. 방 빼고 나가. 세입자 들어올 거다. 너희가 그렇게 편하던 장모님 집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건 이젠 내 일이 아니다. 며칠 뒤 짐을 싸들고 나온 아들 부부는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가연의 친정, 안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지내자고 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처음엔 웃으며 맞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늘어나는 빨래, 화장실 줄, 냉장고 앞 설거지 쟁탈전. 특히 가연과 안사돈은 육아 방식으로 매일 싸웠습니다. 엄마, 아기한테 이불을 왜 그렇게 덮어요? 요즘 그런 거 다 아니래요. 너는 엄마가 해준 대로 컸다. 뭘 그리 따지니 며느리와 장모 사이의 벽이 점점 두꺼워졌고 명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달 뒤 아들 부부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출퇴근 3시간, 아이 돌봄과 좁은 공간, 소음에 시달리며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 집에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했던 거 후회 안 돼? 명운의 말에 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오래 침묵한 뒤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안 열었던 거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한편 나는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계약도 마무리했고 받은 보증금 일부는 은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할 때다. 그 집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 집에,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에 얽매여 살아왔는데 막상 내려놓고 보니 허탈함보단 자유로움이 먼저였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보증금 일부를 꺼내 전철역에서 2정거장 더 떨어진 낡은 빌라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이곳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엔 창문을 열고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슈퍼에서 제철 과일을 사와 혼자 천천히 깎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걷다가 문화센터 홍보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문학반 수강생 모집 처음엔 그냥 버리려다 괜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책상 서랍을 열다 문득 아내의 유품 중에 끼워둔 노트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남을 위해 살았지만 언젠가는 꼭 당신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그 순간 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문학반에 등록하기로. 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열자 내 또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없고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함께 웃고 밥도 먹고 소풍도 가고 서로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어색했고 문장이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내가 참았던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흘려보냈던 것들을 꺼내어 한 줄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어느 날 지역 문학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식 날 나는 단상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이름도 아닌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처음 받아보는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명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 받으신 거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괜찮다. 나는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서로 편하게 살자. 아버지도 너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후로 우리는 명절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평온한 거리감이라는 걸 압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문화센터에 나가 글을 쓰고 가끔은 동년배들과 여행도 다녀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뭔가 훌훌 털어버리신 것 같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문화센터 게시판에 내 시 한 편이 걸렸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랬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좋지만 내 존재를 지우면서까지 하지는 말자. 가족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잃지 말자. 나를 위해 산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놓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